재해가 또 하나 있잖아. 윤석열. 이상한 애들은 그냥 퇴출시키는 거예요. 개멸적인 어떤 타격을 줘야죠. 제가 그래서 요즘 조금 탔어요, 표정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그 침몰을 확 껴겠습니다. 그럼 못 잡아내요? 네. 뭐 2, 3년 뭐 살다 나오면은 그 돈 다 내 거 이렇게 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 범죄를. 그래 나도 하루에 20억짜리 노역 같은 거 해보고 싶어. 하루에 20억짜리 노역. 네. 요 부분만 잘라가지고 한투현 정의정 대표한테 꼭 보내드려야 되겠네. 아니면 보내시던지.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다. 지금 양아치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니 어차피 뭐 틀리면 내년에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되지. 증권사들 다 그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 말고잖아.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무슨 그러니까 찍고 아닌 말고.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언제 책임진 적 있었어요? 마다가스카르 증시보다는 나을 거다. 아니요, 올해는 미국보다도 나을 수 있다. 오, 정말? 미국 와. 이거 앞에다가 좀. 이거 완전 해야 되겠네. 네, 올해 오늘 종료동자 이거 여기 제목 좋네요. 코스피 3천 간다. 또 설레나? 공정요발? 작년 한 해 글로벌 증시가 날아오르는 동안 우리 시장만이 제자리 걸음을 했죠. 자, 그런데 올해는 4년 만에 3,000피를 돌파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3월에는 좀 다양한 변수들이 예고가 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셈법은 더욱더 복잡해졌는데요. 반등과 변동성의 갈림길, 증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진 국장, 김종우 이사와 함께 하는데요. 코스피 3,000이 또 나온다, 이 기대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네. 종료 동자 모시고 온 겁니까? 네, 오늘 1년치의 전망을 미리 좀 내다보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색동저고리를 입고 모셔봤는데. 오지? 왜 양복을 입고 왔어? 네. 요즘 그 사주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네. 꼭 색동저고리 입는 그런. 요즘 트렌드예요. 막 그러니까요. 정장 입고 아니 비싼 옷 입고. 마다가스카르 증시보다도 더 낮은 한국 증시가 3,000포인트를 간다. 그러니까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네. 삼재가 끝났습니까? 삼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뭐 관세, 러우 전쟁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끝났죠. 뭐 관세야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든 환율이 이미 10%는 커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수혜도 없지만 타격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타격은 제한적인데 수혜는 업종별로 꽤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어서. 재해가 또 하나 있잖아. 윤석열. 근데 이제 3월이면 이제 중순이면 네. 결정이 날 텐데,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의 기조로 봐서는 아무래도 계속 대통령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평이 일반적이긴 하죠. 네. 물론 결정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간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도 원래 연초에 증시의 레인지 정도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를 그냥 머릿속으로는 생각해 보는데, 이번에 한 2200, 2800 정도를 전 예상했거든요. 저점 2200, 고점 2800 정도를 예상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 건 뭐냐면, 연초부터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연기금이 일단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근데 연기금이 계속 부양시키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뭐 배당주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지금 연초부터 사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요즘 조금 폈어요, 표정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그 침몰을 확 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월 초까지 별로 안 좋대요, 실적.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제가 정보원이나요? 삼성에 빨대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빨대 제가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가요? 네. 원래 뭐 자주 썼던 표현이라서 네. 이제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을 좋게 보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증시 기준에서 봤을 때 유동성이 유입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연초부터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이 돌아오든 기관이 돌아오든 개인이 돌아오든 어쨌든 돈이 돌아오고 있는 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적 문제인데, 삼성전자의 실적 뭐 별로라고 하셨지만 저는 최악은 벗어난 것으로 봐요. 더 이상 나빠질 거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작년 한 9월, 10월부터 내년 예측, 그러니까 올해 예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컨센서스가 얼마나 빠졌냐면 25%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조를 잡았다면 그 유니버스 종목, 증권사들이 분석하고 있는 그 종목의 이익 총액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았다면 그게 지금 연말로 오고 올해 초로 들어오면서 75로 낮아진 거예요. 네, 네. 이미 25%를 깎았단 말이죠. 여기서 더 깎일 거냐 더 늘어날 거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관세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더 깎인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요소들로 봤을 때 저는 약간 상단을 더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언제 갈 거냐? 아마 상반기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반기? 왜 상반기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상반기죠. 예를 들어서 추경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도 첫 번째 추경이 들어가는 시기가 정책적 효과가 가장 클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생명력이 언제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이번 정부에서 세워내온 계획 자체가 상반기에 75%의 재정을 집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정 집행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상반기예요. 그다음에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뭐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지만 새 정부가 나온다면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올라오는 것도 상반기예요. 그리고 5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훈풍이 불겠네요. 돈이 도니까. 그렇죠. 원래 전통적으로는 대선 직전까지는 돈이 확 그렇죠. 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일단 그런 정권들의 또 하나 뛰겠네요. 예, 흐름이 붙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그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이 미국과 가서 지금 우리가 정부 대 정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 재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지금 상해 의장이 붙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원전 뭐 반도체 한 조선 6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가 미국에서 수혜를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사업하는 거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통할지는 뭐 또 결과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 상반기도 아니죠. 1분기에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불안 변수는 오히려 미국이지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그렇게까지 나쁜가? 할 만한 요소는 좀 마다가스카르 증시보다는 나을 거다. 아니요. 올해는 미국보다도 나을 수 있다. 오, 아, 정말? 미국 와. 이거 앞에다가 좀 아, 이거 완전 해야 되겠네. 네, 올해 오늘 종료동자 이거 지금 옷 이거 색동적으로 입히시고요. 그거 꼭 해주세요. 대머리만 빼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네. 얘기를 제가 올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올해 연초부터 제가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나을 수 있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뭐 2월달까지 이장보다 국장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2월달까지는 실제로 그랬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 체계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중국이 최근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샤오미, 비아디 이런 종목군들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독점할 것 같은 부분을 중국이 좀 뺏어가지 않을까? 네. 중국이라고 하는 영역은 아예 독자적으로 뺏기지 않고 지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 증시에 조금 살이 많이 붙어 있는 종목군들은 위험해 보이고 살이 전혀 찌지 않은 국내 증시는 오히려 근력을 키우거나 살을 조금 찌울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미 바닥을 좀 다졌다 보니 올해 이제 관세 압박이 좀 완화도 있고 전쟁 종식이나 뭐 새 정부가 들어선다는 그런 기대감이 또 더해지면서 3천 올해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미국보다도 우리가 상황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달에 공매도 하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떠난 개미들을 붙잡기 위해서 네. 좀 다양한 우리가 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3월에 그러니까 공매도 개미들은 공매도 하면 네. 치를 떨잖아요. 그렇죠. 네. 공매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 이제 오면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늘 얘기했죠. 전 종목을 다 재개하겠다. 이렇게 되고 네. 지금 불법 공매도는 철저하게 잡아내겠다. 그건 못 잡아내요. 이번에 시스템 하는 것도 다 수기예요. 아, 그래요? 수기로 자기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 네.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 계약 하는 것처럼 네. 매도 매수해가지고 탁탁탁 뜨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신고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네. 밝혀내는 거라서 네. 그게 무슨 공매도 만능이 불법 아니다. 공매도를 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네. 그냥 공매도가 더 짜증나는 구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일단 그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 금융범죄에 대해서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범죄를 그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들이 해서 네. 이렇게 뭐 형량이 낮은지 모르겠는데 미국처럼 진짜 괴멸적인 어떤 타격을 줘야죠.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사는 금융사 자체를 거의 망할 정도의 네. 과한 어떤 그런 규제가, 스트레스를 네, 네. 줘야 벌을 줘야지. 예. 네. 그래서 그게 되겠냐고. 금감원 사람들도 거기로 다 이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괴멸적인 그럼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정치권이 빨리 타협을 해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네. 그런 금융 범죄에 대한 그 형량도 어느 정도 조금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천억 해먹고 네. 뭐 2, 3년 뭐 살다 나오면은 그 돈 다 내 거 이렇게 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 범죄를. 그래 나도 하루에 20억짜리 노역 같은 거 해보고 싶어. 하루에 20억짜리 노역. 그러니까 공매도 해보고 싶다는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이번에도 뭐 그 사기 펀드 그 주범이 황제 노역한다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하루에 몇십억짜리 그 노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반드시 시간당 10,000원인데. 수정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공매도의 시작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 이거 꼭 해주세요. 개미들이 우리 그 종효동자를 물어뜯을 수 있게 꼭
커트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매도의 시작 자체가 전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네. 일정 부분의 주식을 반드시 들고 있는 사람과 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신고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늘면 그 공매도에 반대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불법 공매도 그다음에 우리가 무차익 공매도로 생각을 하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매도의 60%는 롱숏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고 그다음에 공매도라는 게 같이 들어가는 헤지 펀드가 주력이에요. 이게 주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내려는 세력들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얘기를 믿지 않고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는 건 자기가 투자를 잘못했는데 주식 빠지니까 공매도로 모든 흐름을 원한을 돌리는 돌리려는 것이다? 네, 그래서 고평가된 종목을 잘못 산 건 자기의 실수일 수 있는데 네. 그걸 자꾸 공매도로 돌려버리는 거죠.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것도 아니고 그게 실패했을 때도 똑같이 빚을 지고 이자를 내고 투자하는 건데 아, 네. 요 부분만 잘라가지고 한투현 정의정 대표한테 꼭 보내드려야 되겠네. 아니면 보내시던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공매도에 대해서 금융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더니 네. 그거 없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공매도가 없는 것 예, 자체가. 너무 네. 후진적인 아, 방식이었다? 그 자본시장의 구조라는 거죠. 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번에 그 시스템을 만든 것도 네. 오히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기 매수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 뭐 코로나라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예, 정말로 전 세계에 예, 메모드급 그런 화산이 터져서 전 세계 경제가 갑자기 모두가 경색되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는 대기 매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공매도도 막는 게 맞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 일부 불법 공매도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데는 뭐 2만% 동의. 근데 그게 아니고 공매도를 사라짐으로써 네. 우리나라의 롱숏으로 유동성을 제공해왔던 여러 펀드들과 여러 유동성들을 날려버린 것도 그것도 우리의 실수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매도 제기하면서 그거를 잘해야죠. 진짜 좀비 기업들은 자본시장에 퇴출하는 그거를 금융당국이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확실하게 다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보면 쓰레기 같은 주식도 있잖아요. 아, 이거 딱 봐도 이상한 그렇죠. 애들이 예, 있네. 네. 이상한 애들은 그냥 퇴출시키는 거예요. IPO에서도 또 문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거래소가 아마 심사도 주도 면밀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금융위 국장급 인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그런 의지는 확실하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밸류업 아직 뭐 시작도 제대로 못했고 성과도 없지만 뭐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붙으면 우리 시장이 여러 단계 한꺼번에 올라서진 못하겠죠. 그런데 한 계단 두 계단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상법 개정은 제가 볼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2월 말에 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월 말에 통과 못 시켜요.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지금 그 주가 부양의 가장 핫한 아이템인데 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3천을 찍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월에 잘 안 되면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상법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호재가 되는 거니까 그때 해서 연말쯤에 3천 가는 거는 이해를 해도 지금 종효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아까 5월에 된다? 이거는 조금 근데 아까 저는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어요. 네. 그 정도의 레벨을 갈 수 있다로 레벨을 말씀드리는 거지 상반기에 갈지 하반기에 갈지는 저도 잘 모르죠. 다만 제가 원래 생각했던 올해 고점 레벨은 2,800 정도의 수준인데 네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야를 보면 한 7% 정도 더 고점을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이죠. 왜 내 말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김미정이? 아니 궁금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아까 초반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연말쯤에 3천이 가능한 건 모르겠는데 상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초반에는 이제 1년치 자체를 네.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쪽의 의견이신 건지 궁금해요. 아니 어차피 뭐 틀리면 내년에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되지. 증권사들 다 그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에요? 틀리면 네. 아니면 말고잖아. 아, 증권사들이 찍고- 지금까지 무슨 그러니까 찍고 아닌 말고.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언제 책임진 적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예상하는 분야니까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다만 자신들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틀렸으면 틀린 것에 대한 어떤 뭐 반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근데 최근에 뭐 증권사 분위기도 좀 바뀌고 있어서 자기들이 여기 투자- 제목 좋네요. 네. 코스피 3천 간다. 또 설레발? 수정하기도 공정요발? 하고.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설레발이라기보다는 네. 여의도 증권사 설레발? 분위기들이 바뀌고 있다. 아. 여의도 설레발. 네. 근데 아마 분위기 바뀌면 제가 보기엔 3천보다 더 부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아주 그냥 대놓고 3천 간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 MB도 자기 뭐 대통령 되면 그러니까 우리 5천 당이 간다. 집권하면 3천 네, 간다. 아니 그렇죠. MB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MB도 자기 되면 뭐 5천 간다고 뭐 그런 헛소리 해야 돼가지고. 그 대통령 공약 중에 제일 황당한 공약이 737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만들면서도 웃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상식이 걸로. 뭐죠?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찾아보세요. 7% 성장에 네. 뭐 3천 뭐에 그다음에 또 뭐. 밑으로 자막으로 나가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국내도 이슈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3월 4일 날 대체 거래소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넥스 트레이드. 네. 그래서 대체 거래소가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등장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또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미 시간의 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규정된 시간 외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있기는 하죠. 근데 거래도 굉장히 미미하고 거래도 종가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계약된 큰 거래만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기에는 꽤 제한적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올빼미 공시 이런 것들 막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중에 아 진짜 기업 양아치 중에 최고가 올빼미 공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휴 앞두고 예를 들어서 악재 뭐 이런 거 딱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내놓지 않다가 장 후반에 내놓고 그리고 네네. 오너들은 그 전에 차이거나 뭐 빼놓고, 어떤 네. 뭐 조치들을 해놓고 그래서 이런 소위 방금 얘기하신 양아치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시간 내에서 변동성 있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나의 새로운 거래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증권 거래하시는 분들은 증권사들에서 다 이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그냥 뭐 거래소 하나가 더 생기는데 우리 거래 시간 길어지고 네. 그다음에 장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 요소들을 물론 뭐 시간의 거래라고 해서 반영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네. 처음 거래량이라든지 시장 내 움직임이 제대로 움직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만 저는 이런 제도가 생기고 나서 전체적인 거래량 증가라든지 시장의 또 효율성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은 한국 거래소가 독점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이를 경쟁할 수 있는 대체 거래소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거래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트코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 시간이 길면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눈 빨개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냥 3시 반에 딱 끝내고 깔끔하게 퇴근하고는 마음 놓고 좀 이제 증권사도 쉬고 싶은데 쭉 일하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52시간으로는 이제 증권사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제 뭐 야간반이 또 생겨야겠죠. 그렇지. 아. 1부, 2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데 미국 증시는 따지고 보면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더 넓은 시간 거래되는 시스템이 이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시스템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안 좋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네네. 증권사도 좋은 시절 다 간 거죠. 그 회사 증권사를 이렇게 네. 방문을 해보면 한 4시 반쯤 가면 회사가 파장 분위기입니다. 합니다. 네, 한산하죠. 네, 사람이 없고 네. 왜 이 시간에 찾아오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퇴근해야 저- 되는데. 네. 아니 지금 한참 일해야 될 시간인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넥스트레이드 생기고 나면 이제 싫어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빡세게 일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일하는 게 즐겁나요? 해야지 일을.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은 거예요? 또 쉬어. 우리네 아버지 감성이네. 예. 아니 직원들 언제 소를 키우는 거예요? 이제 막 주 6일도 이제 열자. 심지어 대체 휴일도 있어. 대체휴일이죠. 네. 3월 이제 3일 대체휴일이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이 넥스트 트레이드 네. 대표 자리라던가 이런 그 산하에 있는 조직 자리가 이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자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거래소, 그러니까 KRX죠. 네. 한국 거래소가 부당 거래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네. 그거를 잡아내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은 공무원처럼 움직이는 거죠. 음, 원래 거래소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잡아내는 그런 워닝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는 금융당국하고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거를 낙하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에도 전혀 모르는 삼성전자 사장이 가서 네. 거래소 사장을 한다? 그러면 통로 자체가 없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안 치는 거지. 네네. 그런 뭐 낙하산? 노장의 전략. 아니 낙하산으로 치면 우리 금융지주 회장은 낙하산 중에 낙하산이지.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실무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급하셨다시피 네. 기존의 거래소에서 실무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거나 해당 업무에 밝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새 정부 생기거나 할 때마다 항상 이제 그런 거래소라든지 약간 공기업 비슷한 쪽에 사람 내릴 때 네. 그런 쪽에 뭔가 압력이 작용한다면 그건 뭐 이제 낙하산일 수 있는데 근데 실무직까지는 그러긴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네. 뭐 증권사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계시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은 장관으로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규제산업에서는
좋은 거죠. 그거는 머리를 잘 쓴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능력 없는 낙하산이 내려오면요. 언론사들이 가루가 되게 조지니까. 그렇죠. 가만히 놔두지 않죠. 상관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코스피 연내 3천 간다 이걸 언급하면서 오프닝 초반부에 그 연기금이 35거래 연속 지금 담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살짝 기사를 보니까 뭐 2조 뭐 넘게 담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올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대형주인 것인지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간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안 간다니까 5월까지 안 좋다니까. 근데 빨대가 그랬다고. 하이닉스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이닉스는 더 안 좋죠.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갔느냐? 네. 그렇지 않고요. 실적이 나쁠 때 주가가 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미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좀 더 베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정말 최악으로 가려면 전 세계 오늘 그 뉴스로 나왔던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위 이제 캐펙스를 줄인다. AI 관련된 캐펙스를 줄이는데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액과 양을 다 줄인다. 그래서 뭐 MS뿐만 아니라 뭐 구글, 메타 뭐 이런 쪽이 다 줄여서 중국도 줄이고 다 줄이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이건 최악이죠. 그러면 우리 지수 3천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종목 힘듭니다. 근데 지금 MS도 가만 살펴보면 AI 중심으로 움직였던 축에서 오픈 AI와 엔비디아 걸 거의 주력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걸 좀 다양화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미국 쪽에서의 다양한 시도 이런 쪽에 좀 더 베팅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향으로 굉장히 집중되던 투자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나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서 네. 모멘텀 측면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AI 측면에서 그동안 삼성전자 물량을 전혀 받지 못했던 TSMC가 다 독점했던 그런 물량들 중에 낮은 물량 일부를 뺏어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거시가 중국의 춘제에 IT 세트가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이게 휴대폰하고 그다음에 PC 판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돼서 이 재고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채워넣지 않으면 중국은 신제품을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면 레거시도 나쁜가? 저는 뭐 최악은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환신이 효과를 봤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효과를 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소비가 늘었고 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진짜로 주니까. 그러니까 특정 가격 이하라서 애플은 안 줘요. 그다음에 삼성의 최고 제품도 안 줘요. 그런데 중국 제품들에 주는데 어차피 중국 제품들에도 지금 DDR5는 전부 SK하이닉스하고 삼성께 들어가고 네. 삼성께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 재고가 많고 세트는 안 팔리니까 이들 업체 입장에서도 메모리 재고를 쌓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구환신을 통해서 지금 IT 세트가 대거 많이 팔려나가면서 다시 재고를 쌓을 거라는 분석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간 게 삼성전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IT 부품을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말씀하신 대로 5월달까지 생각보다 안 올라올 수 있으나 주가는 실적과 다르게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오히려 실적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면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은 상반기에 집중될 수 있다라는 네.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지금 IT 세트 쪽에 이를 지원하는 장비 재료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건 그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용인 클러스터에 뭐 좀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칩스법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칩스법이긴 하지만 투자와 관련된 세액 공제를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 종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의 주도력이 꽤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 부분 그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조기 대선하면 5월 대통령이 유력하잖아요. 네. 새 대통령이 들었으면 그 전까지는 그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대선이 펼쳐졌을 때 돈이 확 풀린단 말이죠. 근데 대선이 끝나면 돈이 쪼그라들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주가가 박살이 나고 엉망진창으로 간다? 그때 기업들은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삼성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하는 거예요. 아직 등기 이사가 되지 못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그래 물어봤어요. 빨대한테. 왜 삼성전자가 5월까지 실적이 안 좋냐 그랬더니 A부터 Z까지 다 갈아엎고 있대요. 모든 걸 다 거의 바꾸는 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다. 네. 그럼 그 뒤에는 잘 된다는 건가?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바꾼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각오를 하고 그리고 네. 삼성이 항상 비즈니스를 할 때
정무적인 판단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새 대통령을 위해서 내놓을 것이 뭐냐? 삼성의 우상향 곡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이 우상향 곡선을 탄다. 네. 그럼 한국 증시도 덩달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아까 이제 뭐 국장도 언급해 주셨지만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좀 격하게 흔들릴 경우 그냥 뭐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만약에 이제 격하게 이제 하락 방향으로 틀 경우에는 엔비디아형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조금 힘들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도 레거시가 좋아지는데 실적이 나빠지거나 네. 아니면 뭐 정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SK하이닉스는 워낙 이제 메모리 쪽에 다 귀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다 손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테지만 네.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의 변곡점이 더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반도체 시장이 레거시를 중심으로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던 반도체 쪽의 칩서법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부양이 더 있다면 SK하이닉스에게도 이렇게 최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별법하고 상법 개정은 세트로 묶여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반도체 특별법은 52시간을 깨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내주면서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3법 개정안을 받으라고 재계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가장 관심이 큰 데가 삼성인데 네. 삼성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새로 탄생하는 5년 남은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척하면서 네.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직접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하면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무조건 호재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업종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작년에 소외되어 있던 화학 그리고 철강도 좀 분위기가 살아나나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철강은 법이죠. 네. 그동안 우리는 항상 바깥을 보다 보니까 우리 내수는 제한적이고 외부와 관련된 그런 변수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네. 철강업종이나 다른 여타 업종들도 한 번도 외부적으로 우리가 상계 관세를 주거나 먼저 관세를 부여하면서 네. 압박을 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조선용 후판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후판에 가장 민감한 동국제강이 급등하는 모습, 네.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도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전 이건 분명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최대한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하고 뒤쪽에서는 협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렇게 어려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그런 미세 정책들은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철강업종도 지금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는데 각사마다 약간의 그 포인트들이 있죠.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현대제철은 정말로 미국에 가서 공장 지을 건지를 빨리 좀 밝혀줘야 되고요. 네. 그걸 어떻게 발표해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도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거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직장 폐쇄한다는 부분 직장 폐쇄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거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이걸 매조지해야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죠. 네네. 아예 그럼 얘기 자체를 처음부터 나가지 못하게 막던지 아니 확실하게 부정을 하던지.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차 입장에서 빠르게 좀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국제강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판이 주력인데 후판에서 이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냥 총알처럼 주가가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가장 우리가 그동안 주가 민감하게 움직였던 게 중국의 열연 가격인데 중국의 열연 가격도 최소한 반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조금씩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산업을 좀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저는 예전만큼의 좋은 시장은 절대 오지 않겠지만 네. 가격 회복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사야 됩니까? 난 이거 질문지에 화학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황당했거든요. 롯데케미칼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네. 근데 제가 화학업종도 같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화학업종이 가장 안 좋았던 핵심 이슈가 뭐냐면 중국의 로컬 업체의 성장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단에서 서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가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중국이 얍삽하게도 이란과 러시아에서 석유를 엄청나게 싸게 사와서 네. 그걸 나프타로 만들어서 정유해서 나프타로 만들어서 그 싼 원료로 자기들이 원료를 만드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갖다 팔 데가 없으니까 중국에 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로 중국이 해외에 밀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뭐가 안 되냐면 러우 전쟁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싼 물량을 여기다 팔 이유가 없죠.
그러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의 규제를 통해서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석유화학 제품들의 물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압박을 받았던 게 미국도 천연가스에서 에탄을 뽑아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그동안 $2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 에탄 크래커에서 나오는 에탄 가격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물량으로 압박했던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은근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요소는 많지 않나? 아니 롯데케미칼은 50%가 빠졌는데. 아니죠. 고점에서 보면 거의 80%가 빠졌어요. 근데 뭐 한 20% 올랐다고 사야 되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이 좀 다른데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 많이 이제 손실을 보신 분은 물린 사람들. 네, 네. 어느 정도 회복할지는 솔직히 저는 뭐 그 가격이 장담드리기가 다시 오지 어려워요. 않을 수도 있고. 네, 그 가격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저기서 물량이 늘어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담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단기적으로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2025년에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그럼 롯데케미칼은 그룹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한유화라든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쪽은 좀 주가 반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뭔가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코스피 상단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예측과 함께 가장 좋아 보이는 업종을 우리 동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아니 근데 이것도 3천이 네. 3천이 쭉 유지되냐, 한번 터치다운하고 내려오느냐, 내려오느냐. 그리고 그 터치다운은 어느 시기에 되느냐. 신내림 한번 딱 받으시고 그렇죠. 지금, 네. 이 질문 대답하지 않는다. 접신 너무 좀- 어렵다. 이거 뭐 접신 수준이 아니라. 아니 3천은 어차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상반기는 한 2,800 내외 정도.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3,000 정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상반기에 어쨌든 일단 주도하는 업종은 이미 1, 2월 달에 답이 다 나와 있다.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수혜도 있을 뿐더러, 근데 이건 이제 방산하고 조선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지금 이미 주가는 호재를 반영하면서 다 뛰어났어요. 네. 그런데 1, 2분기에 어차피 수주 산업들이기 때문에 수주 산업에 확실한 성과가 없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벌써 그런 조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모 증권사가 제목을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리포트 조선업종에 대한 제목이 하선이에요. 배에서 내려라. 세네요. 네.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그런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은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군함 물량이 MRO만 30조입니다. 이게 기존의 상선보다도 규모가 큰 거예요. 네. 물론 그걸 우리가 100%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기존의 상선 규모 정도라고만 하더라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수혜는 지금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다 받을 거다라고 봤는데 네.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고 맞아? 정말 그 정도 오는 거야? 그다음에 정말 미국배 만들 수 있어? 미국배 만들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만들 건데? 그러니까 무기를 뺀 배 선체만 만들어서 무기는 미국에 달게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무기까지 가져와서 네. 우리가 그것까지 다 달아주는 건지, 그러면 미국의 IT 기술이나 무기 기술은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도 하반기에는 뭔가 조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이미 1, 2월 달에 보여줬던 그런 종목군들이 베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정말 죽었던 업종들이 얼마만큼 반전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를 쫓아가는 소부장 종목군들 하나의 전체적인 그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작년 내내 정말 죽을 썼던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철강이라든지 화학주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반등하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평타하는 수준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약진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5월달 정도에 뭐 대선 기간, 대선 앞뒤 전후로 해서 약간의 뭐 조정이 있다면, 그러면 후반기에는 반도체가 좀 더 드라이브를 주면서 시장에 갈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라고. 3분기냐 4분기냐. 저는 3분기가 가능성이 있어요. 3분기.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 소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면 미국의 소비는 4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물량의 증가는 3분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통상적으로도 항상 그랬고, 실적은 3분기가 피크고 주가는 2분기, 3분기 사이가 피크의 가능성이 원래는 높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제목 수 나왔네. 있게, 네, 신내림 받은 김종효 3분기에 3천 간다. 확정. 자, 한 증권사의 프라이빗 뱅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유동성 감소와 침체가 새로운 대체 거래소의 등장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이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허당이라는 걸 얘기를 못했네.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뭘 얘기하는 미래는 밝아 우리 손에 달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위기 속에서도 강해질 거야. 한국의 경제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가 함께